이번 시간에는 423페이지 식중독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해 유독 물질이 입이 이꼴 경고 그리죠. 입으로 들어가서 그저 끝에 경고로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뭐라 그래요? 식중독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식중독은 어떻게 발생했을 때 보고를 하는 것인가? 보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가 있는데 나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식중독이 발생하면 우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뭘 하는 거냐면 받아요. 누구한테 받는 거냐? 우리가 보게 되면 의사나 이 사람들이 식중독이다 이걸 알 수 있죠. 의사나 또는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거기 우리가 장이 있죠. 집단급식조에 있는 장.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 집단급식을 한다. 그러면 내 음식을 먹고 우리가 배가 아프다, 설사가 났다 이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의사가 식중독을 발견하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요. 그럼 이제 보고받은 사람은 식중독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심각하다 그러면 협업을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협업하느냐? 우리가 시장군수구청장 혼자 못한다 그러면 시도지사,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세 우리가 보게 되면 부서에서 협업해서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를 받겠죠. 누구한테 보고를 받아요? 의사나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한테 보고를 받으면 이 사람은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우리가 이 식중독이 발생했어 이렇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한테도 한부 보고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올려놓는다는 거 어제 뉴스 나왔죠. 우리나라가 전부라는 거를 여기서는 안 하는데 나중에 법에 가서 그 얘기를 할 건데 없어졌으니 우리가 138년 만에 전부라는 거를 이제 없애버리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건데 요즘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법에 있었어요. 근데 어제로 2023년 11월 15일 날짜로 전부라는 말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저기 여러 가지 전화 같은 것들이 보급이 안 될 때 충주시로 우리가 무슨 연락한다. 만약에 아들내미 딸내미가 엄마 등록금 좀 주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걸 이제 여기에서 내가 우체국 가가지고 우체국에서 충주 우체국으로 전화를 해. 그럼 거기다가 써. 될 수 있으면 글자 숫자가 짧아야지 돈이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것들을 현실과 안 맞죠. 집 전화도 없고 다 핸드폰 개개인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138년 만에 전보라는 그 기능을 없앴죠. 없앴다고 어제 뉴스 나오대. 그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면 옛날에는 아주 웃기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없는데 식중독도 옛날에는 이제 보건수장한테 한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보고받은 사람은 인터넷이 보급이 다 잘 돼 있으니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다가 보고를 직접 떼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올리면 우리가 보게 식중독 발생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시도지사라는 건 앞에서도 아마 얘기했을 텐데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인구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서울특별시장, 그다음에 광역시장, 도지사, 제주도 특별자치도 일명, 그다음에 강원도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세종시 특별자치시 이런 사람들의 있는 그 장들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시도지사 그런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도 우리가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구장 보세요. 식중독에 관한 원인 조사는 일단 누가 하는 거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데 이때 혼자 버거우면 세 개의 부서가 협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리가 이것도 내가 이것도 이 사람은 무슨 편집분을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같은 말이지 우리 뛰어나? 아유 이 편집부가 아무리 몰라도 이렇게 무식을 떨고 앉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고의 내용이 식품하고 의약품을 이렇게 난 얘 때문에 아주 미치겠네. 식품을 붙여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협업한다는 거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업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누굴 맞다나 함부로 이렇게 했다 욕 바가지를 먹지. 너 나가라고 자리 빼겠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식중독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일단 분류부터 중요시해 두세요. 그럼 요즘은 이렇게 나게 돼요. 세균에 의한 식중독인가? 자연독인가? 또는 우리가 화학적 독인가 식중독인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균에 의한 식중독과 자연에 의한 식중독은 못 들어봤지만
화학적 식중독은 쉽게 우리가 수질이나 대기파트에서 중금속에 의해서 일던 그 질병 있죠. 이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음식으로 들어와서 어떤 질병을 유발했다면 이것을 화학적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대기나 수질에서 어떤 중금속 같은 거 우리가 수은이 들어왔다. 미나마타병이다. 그럼 이 수은이 음식물로 들어왔다. 무슨 식중독인가? 미나마타병에 의한 그것이니까 일명 화학적 식중독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내용들이 중복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외에 우리가 아까 왜 보존제 같은 거를 집어넣는데 지금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이름만 얘기했지만 식품공전에 가면 우리가 식품 1kg당 얼마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과하게 넣으면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화학적 식중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세균에 의한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에 의한 자연독 식중독이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세균에 의한 것들은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어요. 보고 나서 설명해 줄게 보세요. 감염형은 균 자체가 들어간 거예요. 세균 자체가 들어가서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 일명 감염형이고 세균에 의한 식중독 중에서 독소가 일으키면 독소에 의한 거를 뭐라 그래요? 독소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독소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포도상 구균이에요. 세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툴로 식중독 균이다. 그러면 이것이 있다. 또는 살모넬라 식중독균이다. 그러면 감염형은 살모넬라 식중독 이게 균이라고 치면 이게 내 몸에 들어가서 증상을 유발하면 감염형에 의한 식중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독소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포도상 구균에 의한 것이 세균이죠.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은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보툴리오스에 의한 식중독은 지금 독소형으로 돼 있죠. 그러면 보툴리오스에 의한 식중독균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간균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것들이 이 균 자체가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균이 대사 과정에서 뿜어낸 독, 쉽게 말하면 침 뱉어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대사 과정에서 뿜어낸 독으로 인해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세균에 의한 식중독 중에서 독소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세균에 의한 것 중에서 감염형이 있고 독소형이 있는데 숫자가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숫자가 작고 크고가 있죠. 그럼 일단 우리 시험 대비를 할 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외우는 게 쉽죠. 적은 것부터. 그럼 독소형이 항목이 우리가 식중독 이름이 적죠. 일단 포도상과 그 다음에 보툴리오스가 있죠. 근데 포도상은 콜로니가 일명 균무덕인데 황색이기 때문에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 그리게 돼요.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 이꼴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 그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독소형이죠. 그 다음에 보툴리오 식중독도 뭐가 돼요? 독소형이죠. 이 두 가지만 독소형이라고 일단 외우고 뭐가 된다? 못 들어봤던 거 다 뭐라 그래요? 감염형이에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살모넬라 식중독이 있고 그 다음에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아리조나 식중독이 있고 프로테오 식중독이 있고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 있고 클로스트림 일치균이 있는데 나중에 문제풀이 가면 또 얘기를 할 텐데 클로스트림 일치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독소형 상황에 따라서 감염형 그러게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 가서 일단 조금 더 나간 다음에 하는 것이고 일단은 독소형부터 외우고 못 들어봤던 걸 뭐라고 생각한다? 감염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적 식중독은 우리가 보게 되면 첨가물을 과하게 넣었다든지 옛날에는 우리가 이것들이 쓰던 건데 질병을 발생해서 얼마 전에 들어봤죠. 우리가 보게 되면 2023년 8월 달에 WHO가 우리가 보게 되면 아스파탐이 무슨 달게 하는 감미료 중에서 여러 가지 제로, 당 제로 이러면서 음료수 팔았다며 무슨 콜라 막 이렇게 팔았다며 나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나는 안 먹어요. 그런 음료수 그랬는데 인스턴트 식품 그런데 그런 거에서 제로당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다 무설탕이라는 것이 달인데 왜 무설탕인가? 그때 뭘 썼다 그래요? 아스파탐 넣었죠. 아스파탐이 2군 B에 들어가는 발암물질이다. 난리쳤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을 때 1군이냐 1군 발암물질은 반드시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2군은 우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 있는데 또 2군 중에서 A와 B로 나눠요. A는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용어를 할 거예요. B는 2군 B는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럼 아스파탐을 만약에 발암물질 2군 B로 WHO가 공표했잖아요. 그 난리 쳤잖아요. 그랬는데 예를 들잖아요. 캔을
콜라겐을 하루에 30캔씩 먹어야지 걸린다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유효한 것들이 주위에 많죠. 담배 피우는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쭉 들어갔구만 뉴스거리가 안 되고 들어갔는데 이러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유해 물질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화학적 식중독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금속은 앞에다 했던 거죠. 수은하면 미나마타병, 카드뮴이 있다병, 나본 빈혈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농약의 주성분은 수은과 비소죠. 이러는 것들에서 발생하는 거를 일명 화학적 식중독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문제를 구분을 일단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독은 말 그대로 식물에 의한 독, 감자의 솔라닌 독으로 인해서 배가 아파 죽을 뻔했다 이런 말. 그 다음에 보고에 알을 잘못 먹고 죽었다 또는 응급실에 실려갔다. 얼마 전에도 일가족이 산행 가가지고 버섯이 탐스러워서 먹고 온 가족이 다 병원 실려간 거 있죠. 버섯은 함부로 먹는 거 아니죠. 그랬던 사건들이 자연독에 의한 건데 식물에 의한 독, 그 다음에 보거나 이러는 것들 앞에서 우리가 부영양화 적조할 때 삭시톡신 같은 거 있죠. 마비를 유발하는 조가비독 이러는 것들은 동물에 의한 식중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연독에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곰팡이. 우리가 된장, 고추장 같은 것들이 아까 우리가 보존을 우리가 좋게 말하면 발효식품이고 나쁘게 말하면 썩은 거고 이랬을 때 이때 우리가 항암물질이 많다 그러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발암물질도 있어요. 아플라톡신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는 것들 다루는 것을 일명 뭐라 그래요?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대충 봤는데 이걸 설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식중독에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구분이 첫 번째 우리가 세균에 의한 식중독, 두 번째는 뭐가 돼요? 두 번째는 화학적 식중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독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화학적 식중독과 자연독은 별도로 띄어서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눠서 구분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세균에 의한 식중독이에요. 세균에 의한 식중독에는 어떻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여기서 감염형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돼요? 독소형이 있다는 거죠. 그럼 감염형은 우리가 보게 되면 균 자체가 들어가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을 감염형 그러는 것이고 독소형이라는 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저기 독사 있잖아요. 독사도 요즘 학생들은 알라나? 우리 때는 맨 지천에 뱀이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냐면 독사 조심하라 이런 말 들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독사라고 예를 들어 잘 모를 것 같은데 뱀이 물잖아요. 물 때 독사 같은 건 독을 뿜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음식물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 균들이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 균 자체가 식중독을 유발하면 감염형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균이 대사 과정에서 침뱉어놨다고 치면 돼요. 독을 뿜어냈으면 이거를 독에 의해서 이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대사 과정에서 이게 이제 세균이에요. 세균인데 보툴리오스 또는 뭐가 돼요? 포도상균이 이거라고 쳐봐요. 흰색. 근데 이것들이 대사 과정에서 독을 빨간 걸 뿜어놨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감염형은 살모넬라라든지 장염비브류는 이거가 세균이면 이 세균 자체가 식중독을 유발하면 감염형이라 그러는 것이고 독소형은 이 세균이 뿜어낸 독, 이 독이 식중독을 유발하면 독소형 그런다는 거죠. 그럼 증상은 감염형은 길어봤자 2, 3일이에요. 내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증상이 이제 질병마다 틀리겠죠. 식중독 증상이. 그런데 일단은 식중독은 배가 아프고 또 열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요. 그랬을 때 증상이 2, 3일이에요. 근데 독소형은 하루 정도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무엇과 비교할 거냐면 소화기 있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 이르는 것들은 우리가 소화기 질환 그러죠. 이것과 비교했을 때 식중독균은 증상이 짧아요. 짧다고 소화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12장 가서 급성 질환이냐 만성 질환이냐 그럴 때 우리가 보게 되면 급성은 며칠을 앓고 있는 것들 급성이라고 만성은 며칠을 앓는 걸 뜻하는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보게 되면 급성은 한 달 안에 끝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급성 질병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 엄밀히 말하면 식중독도 소화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별도로 우리가 식품에서 식중독으로 나누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것도 우리가 소화기 질환이죠. 식중독도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소화기 질환이죠. 그런데 틀린 내용들이 있어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와 그 다음에 우리가 식중독은 차이점이 있어서 별도로 띄어서 식중독을
이렇게 분류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크게 질병적으로 접근하면 식중독도 소화기 질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별도로 떼어서 할 때 우리가 감염형 식중독,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독소형 식중독 나눠진다는 거죠. 그럴 때 독소형은 증상이 하루 정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감염형은 2, 3일이에요. 그럼 이것들은 급성질환이에요? 만성질환이에요? 급성질환이라는 거죠. 알 수 있겠죠? 그럼 보자고. 그럼 여기서 어떤 거를 설명할 것인가? 이거 너무 붙었네. 독소형이 있죠? 설명할 것이 감염형은 첫 번째 뭐가 돼? 살모넬라 식중독이 있죠. 두 번째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 있고 독소형은 첫 번째 뭐가 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 두 번째는 보툴리오스에 의한 식중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설명할 거예요. 그러는데 눈 씻고 봐도 거기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있다 없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없죠. 그러면 본인들이 귀에 익숙한 것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바이러스라는 말을 눈 씻고 봐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별도로 그 뒤에 띄어놨죠.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현재 우리나라 2023년 현재 우리나라 또는 미국, 일본, 선진국가들은 현재 우리가 식중독이 지금 여기 아까 우리가 쳤던 세균에 의한 거, 화학적,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노로바이러스한 식중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왜 여기서 세균과 그 다음에 화학과 자연독을 얘기하는 거냐? 이건 옛날부터 했던 시험 대비를 했던 거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나라처럼 선진국 대열에 섰다든지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도 지금 책에서 읽었던 이런 식중독이 발생은 많지가 않고 실제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그 뒤에 어디 써놨을 거예요. 옛날엔 프린트, 오늘도 이번에도 프린트도 또 자세히 줬는데 그건 읽어보라고 하고 책에 수록했기 때문에 볼 건데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우리가 보게 되면 겨울철에 주로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균은 영하 20도에서도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문화가 언제 명절이 있어요? 겨울이죠. 설, 명절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게 되면 겨울이니까 균들이 증식 안 하지? 그리고 방심했다가 걸리는 건데 우리나라 식중독 지구는 실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위생적인 국가에 들어선 선진국 대열에 쓴 나라들은 지금 우리가 시험 대비로 하는 세균, 화학, 그 다음에 자연독 이것보다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뒤에가 세개를 할 것이고 그럼 이제 세균에 의한 거에서는 보시자고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계절은 여름이다. 이거는 무엇에 대한 걸 뜻하는 거예요? 세균에 의한 걸 뜻하는 거예요. 노로바이러스는 제외했다는 거죠. 노로바이러스는 여기서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이것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세균에 의한 것들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여름이겠죠. 왜? 우리가 보게 되면 중원균들이 우리의 주위에 많지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높은 그러니까 아까 자연 또는 화학 이거 세 가지를 나눴을 때도 가장 우리가 여름에 많이 발생하지만 빈도가 높은 것도 뭐라는 거예요? 시험 대비로 뭐가 되는 거냐면 세균에 의한 거다 이거죠. 주증상은 일단 입에 들어가면 치약이 들어가도 구역질은 나는데 균 같은 것들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속이 울렁울렁하고 미스미스하고 이렇게 했죠. 토하겠죠. 이런 것들이 하고 그 다음에 살모넬라 식중독은 첫 번째 감염형의 대표적인 거지요. 그러면 살모넬라 식중독에서 가장 먼저 외워야 될 것이 두 번째 줄 보세요. 장티푸스균과 파라티푸스균을 제외한 나머지 살모넬라자 들어가는 것들은 다 뭐가 돼요? 식중독균이라고 일단 먼저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사 같은 경우는 서울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모넬라 식중독의 그 영어 이름도 대충은 보셔야 돼요. 근데 다른 그 연구사, 서울 연구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단 장티푸스균과 파라티푸스균을 먼저 외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일단 살모넬라 식중독에서 SAL 점 찍어도 살모넬라 약자를 쓰고 S 점 찍어도 살모넬라라고 지금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살모넬라 식중독에서 SAL 하고 나서 그 영어가 뭐예요? 타이피리움. 주어져 읊어보세요. 살모넬라 타이피리움이라든지 살모넬라 톰푸슨이라든지 살모넬라 엔테리티티스라든지 살모넬라 데비 이러는 것들이 다 뭐가 된다?
살모넬라 식중독의 병원체라는 거죠. 그럼 머리 아프게 이걸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연구사는 문제 풀면서 이제 보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모든 지역이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장티푸스균과 파라티푸스균은 제외라는 거예요. 그럼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균은 앞에서 아마 얘기했을 텐데 몇 페이지 있는 거냐면 431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431페이지 보게 되면 장티푸스 병원체는 살모넬라 거기 431페이지 장티푸스 병원체는 우리가 보게 되면 가번에 병원체 이꼴 원인균이 뭐가 돼요? 살모넬라 타입이죠. 그럼 살모넬라 속이에요. 살모넬라 속이죠. 그럼 우리가 미생물을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석종 나눌 때 들어봤잖아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사람이 키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면 어떻고 공부를 못하면 어떻고 그렇게 예명을 붙이죠. 그렇듯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나누잖아요. 그런데 균도 석종 나눌 때 우리가 살모넬라 속은 열이 펄펄 나요. 그러면 식중독이 우리가 살모넬라 속이 많이 지금 앞에서 봤지요. 그런데 우리가 소화기의 대표적인 장티푸스 균도 장티푸스도 병원체가 뭐가 돼요? 살모넬라 타입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살모넬라 타이피가 있죠. 그런데 장티푸스 이름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티포이드 피버 그러죠. 그럼 영어를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FEV야 이것들을 다 열의 원이죠. 그래서 티포이드 피버라는 것은 영어로 장티푸스를 뜻하는 거죠. 장티푸스는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열이 나는 것인가? 살모넬라 속에 속하는 병원체이기 때문에. 그럼 장티푸스 병원체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것이 병원체가 살모넬라 타입이에요. TYPHI를 타입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거는 세균에 속하는데 병원체 살모넬라 타이피는 장티푸스 병원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이것들은 우리가 뭐가 돼요? 잠복기가 1주 내지 3주예요. 1주 내지 3주라는 거죠. 잘 보세요. 이거를 일단 살모넬라 식중독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1주 내지 3주고 잠복기라는 것은 어디가 설명할 것인가? 균이 들어가서 숨어있는 기간을 잠복기 그래요. 그럼 이거는 12장과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증상은 살모넬라 속은 미생물 특징이 열이 펄펄 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화기는 토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살모넬라 속에 속하는 것들은 특징이 열이 펄펄 나요. 우리 체온이 36.5도지요. 그런데 살모넬라 식중독에 들어가는 거나 또는 살모넬라자가 들어가는 이런 균들이 들어간 질병은 열이 4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38도, 40도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 살모넬라자 들어가면 특징이 열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장티푸스 병원체가 살모넬라 타입이니까 일단 열이 나죠. 그 발열이 나요. 그럼 열이 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더럽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쾌감이 있겠죠. 그 다음 열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두통도 있을 것이고 식욕상실, 우리가 소화기가 무슨 호흡기 비슷하게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전파는 8인데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파라티푸스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살모넬라 파라티피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병원체가 뭐가 돼요? 살모넬라 아니 파라티푸스의 그 영어 이름은 뭐가 돼요? 파라티피드 피버죠. 이것도 피버가 붙었다는 건 열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병원체는 뭐가 된다? 살모넬라 파라티피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세균에 속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살모넬라 속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증상이 안 봐도 뻔하게 열이 있다는 거죠. 그 증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상은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장티푸스와 비슷하다. 열이 난다는 거죠. 잠복기는 며칠이에요? 1주 내지 3주죠.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옛날에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일찍 죽으면 장티푸스 이꼴 옌병 그런다는 거죠. 옛날 사극에서 말했던 세종대왕님이 한글 창조할 때 신하들한테 하도 답답하니까 옌병 거기다 육두문자 놈 그랬던 것이 장티푸스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 욕이라는 건 가장 나쁜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장티푸스가 옛날에는 옌병 그렇다는 거죠. 그럼 장티푸스 병원체는 살모넬라 타입이고 파라티푸스 병원체는 뭐가 돼요? 살모넬라 파라티피인데 이것들은 식중독에 들어가는 살모넬라 속이지만 특징들이 있어요. 그럼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는 한 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안 걸려요. 그런데 식중독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기 우리가 증상도 비슷하고 치사율은 어떤 것이 높은 거냐면 장티푸스가 높아요. 그럼 잠복기가 1주 내지 3주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균내 병원체가 살모넬라 타입이랑 살모넬라 파라티피 이거 정확하게 외우두라는 거죠. 다시 또 원위치로 와보세요. 원위치로 와서 거기 보게 되면 그럼 일단 가장 먼저 기본으로 외울 것이 장티푸스 병원체 이름과 파라티푸스 병원체 스페링이 맞았나 틀렸나 아니더라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식중독, 살모넬라 식중독과 구분하시
것이라는 거죠. 됐죠? 그렇게 먼저 외우고 나서 못 봤던 것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살모넬라 식중독의 병원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됐죠? 다시 424페이지라 보세요. 됐고 그 다음에 살모넬라 식중독은 일단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 나번에 원인균이 어디에 잘 자르냐? 일단 특징이 그 증상이 40도까지 올라가요. 40도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일반적 36 내지 37도인데 40도 지난번 코로나 걸렸을 때 38도 39도면 증상 있는 것 같은데 그랬잖아요. 40도까지 올라요. 그럼 남을 괴롭히려고 그러면 저도 괴롭지요. 그러니까 쾌적하게 자라는 그 살모넬라 식중독 병원체는 어디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적 그 온도 조건이 37도이고 체온보다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pH는 우리 혈액의 pH랑 비슷하지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5.8 내지 8점 먹는 물에서 대충 할 때 6 내지 8 정도처럼 우리가 보게 되면 세균들은 중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7 내지 8 정도 된다는 거죠. 묶어서 줄치는 거 다 중요시 드시고 그 다음에 잠복기는 12시간 내지 길으면 48시간 그 다음에 짧으면 24시간 하루죠. 반낮부터 숨어있는 기간이 쉽게 말하면 내가 살모넬라 식중독이 들어가 있는 이 밥을 먹었어요. 김밥을 먹었다. 누가 살모넬라 식중독에 감염된 김밥을 줬다. 이걸 먹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2시간 정도면 열이 나든지 아니면 길어봤자 며칠이다. 이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살모넬라 속이지만 잠복기는 12장과 설명한다 그랬죠?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는 잠복기가 며칠이에요? 1주 내지 3주니까 7일에서 21일이죠. 그러면 살모넬라 속에 들어가는 장티푸스 병원체와 파라티푸스 병원체와 살모넬라 식중독 병원체를 비교하면 살모넬라 식중독은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루 내지 이틀이에요. 반나절 내지 이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살모넬라 식중독에 들어가는 것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를 비교하면 그거는 7일이나 21일 되는 거죠. 근데 왜 여기 이상하게 잠복기가 길다 그랬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것이 무슨 말이 아니고 뭐와 비교한 거냐면 포도상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 지구는 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살모넬라 속에 들어가는 장티푸스 소화기 대표적인 장티푸스균과 파라티푸스균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식중독 지구는 길다는 거죠. 그럼 식중독 어떤 것과 비교한 거냐? 여기 언급해 놓은 이 식중독하고 비교했을 때 길다는 거예요. 특히 포도상과 비교했을 때 오른쪽 보실래요? 네 번째 보게 되면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은 4번에 보게 되면 잠복기가 짧대요. 그럼 내가 포도상 구균에 의한 오염된 식후를 먹었다. 1시간 내지 6시간이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빠르면 1시간. 내가 몸이 약하다. 그러면 1시간이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 건강한 사람이라도 평균 몇 시간이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시간 내지 6시간인데 평균 3시간. 그렇다는 거죠. 그럼 지금 포도상은 일반적으로 먹으면 3시간이면 거의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모넬라는 보통 뭐가 되는 거예요? 반나절은 걸리죠. 12시간 내지 뭐가 된다? 24시간 또는 48시간. 그러니까 식중독 지구는 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중독 지구는 살모넬라 식중독이 잠복기가 길지만 소화기 질환의 대표적인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하고 비교는 게임도 안 되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소화기 질환과 식중독을 비교할 때 특징을 찾아라 그러면 소화기는 잠복기가 길다. 그 다음에 식중독은 짧다. 이런 말이 지금 여기 살모넬라에서 들어가는 비슷하게 생긴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됐고 묶어다 중요시해주고 다시 우리가 이제 뭐로 원인 식품으로 와보세요. 열다이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인 식품은 동물, 감염된 동물. 왜 그러냐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않았었어요? 살모넬라 병원소. 병원소라는 말은 어디 가서 할 거냐면 12장 가서 할 거예요. 그 내가 맨 첫날 얘기했죠. 여기서 모른다고 질문해봤자 서로 피곤하다고. 왜 그러면 설명을 구구절절히 써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병원소라는 것은 그 균의 고향집이에요. 고향집이라고 얘기를 저 12장 가서 조만간 할 건데 병원소는 여기 살모넬라 병원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병원소가 되느냐 인간 병원소 사람도 되고 그 다음에 동물도 되고 동물 중에서도 소, 돼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쥐
그 다음에 또 뭐도 다 돼요. 그런데 닭이 알을 낳으면 무엇을 되는 거예요? 계란이죠.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든 것이 뭐가 돼요? 사라다 또는 마요네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야생동물도 살모넬라 병원소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마 있을 걸 문제 풀다 보게 되면 소돼지를 잡는 것이 도축장이에요. 도축장에서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표적으로 많이 걸리는 거 찾으시오. 살모넬라 증상, 이걸 찍는 살모넬라에 의한 질병, 이 살모넬라균 이런 걸 찍는 것이 동물들도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모넬라 병원서가 된다는 거죠. 동물 있죠? 그 다음에 어유 제품, 샐러드, 마요네즈 유제품 나오면 얼른 가서 못 찍어요. 살모넬라. 왜? 계란에 닭이 있죠. 닭. 그래서 어제 며칠 전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람들 왜 계란 완숙을 좋아하죠? 완숙을 나는 계란도 싫어하지만 근데 반숙을 참 좋아하죠. 반숙을 좋아하는데 뭘 얘기하던데 거기 살모넬라 같은 것들이 위험하니 완숙을 먹으라고, 완숙해서 먹으라고. 반숙이 그러니까 슬쩍 들이키는 것이 영양면에서 좋은지 모르는데 살모넬라 감염될 확률이 높대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몸이 아까. 그리고 또 뭐 어떤 질병 있는 사람은 반드시 완숙을 해서 먹어야 된다 이런 말 하지요. 어제 어디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숙을 해서 먹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살모넬라균은 60도에서 20-30분간 가라면 바로 죽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요네즈, 유제품 이것들이 감염 경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방은 60도에서 20분간 가열하면 죽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법적으로 자판기에서 나는 온도가 68도예요. 그럼 자판기의 온도가 따뜻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죠. 그 정도가 되는 거가 따뜻한 법적에서 온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도에서 20분간 한다 그러면 살모넬라 죽는다 그러면 자판기에서 나온 그 온도에서 20분간 넣으면 일명 살모넬라 신독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과 연결시켜서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소화기 질환은 우리가 계속 12장까지 얘기를 할 건데 끓여 먹으면 다 죽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세균들, 소화기에 들어가는 균들은 우리가 한 60도 정도에서 20-30분간 가라면 죽어요. 그러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차게 먹게 되면 걸릴 수 있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할 텐데 그 감을 잡을 때 자판기에서 나는 온도가 68도니까 식중독을 60도에서 20-30분간 가라면 죽으니 살모넬라는 끓이면 100도에서 끓이니까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묻고다 중요시에도 없고. 그럼 지금 여기서 살모넬라 신독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일단 뭐가 돼? 열이 펄펄 나요. 열이 펄펄 난다는 거죠. 이거를 어떤 것과 비교할 거냐면 포도상과 또 비교할 거예요. 포도상은 열이 안 나요. 따라서 우리가 소화기가 아니고 세균에 들어가는 감염용과 독소용을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칠판에 쓰는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다 줄쳐서 중요 표시했죠. 그런데 또 독소용의 대표적인 것이 보툴리오스와 포도상이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는 감염용이죠. 그런데 이렇게도 내요. 살모넬라와 그 다음에 독소용의 대표적인 포도상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럴 때 살모넬라는 열이 펄펄 나고 그 다음에 잠복기가 뭐가 돼요? 잠복기가 길어요. 이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인식품은 샐러드라든지 마요네즈, 계란과 관계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예방은 20-30도로 우리가 예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60도에서 한 20분간 가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중독은 우리가 포도상을 빼고 나서는 거의 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방이 돼요. 그런데 포도상만은 안 돼요. 왜 한다는 것인가 있다 이럴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감염병의 대표적인 우리가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 있죠. 그럼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인데 비브리오는 속종에서 날 때 비브리오 속은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비브리오균이라는 것은 호염균이에요. 호염균이라는 것은 바다의 그 물을 먹으면 짭짤하죠. 그럼 해수라는 정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NaCl이 염화나트륨이 3 내지 4% 있는 이 물을 해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비브리오는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 거냐면 3 내지 4% 소금기가 있는 것을 좋아해요. 소금기가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럼 비브리오 식중독은 일명 호염균이에요. 그럼 호염균이라는 건 쉽게 우리가 고등어, 오징어 이러는 것들이 바다에서 살지요. 바다에서 사는데 이것들을 민물이라는 것은 NaCl이 일명 담수 이꼴 민물은
우리가 보게 되면 한강물이나 팔당호나 지하수나 또는 뭐가 돼요? 수돗물 이르는 것들이 민물, 이꼴 담수가 되는 거죠. 담수라는 건 NaCl이 1% 이하인 걸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호염균에 들어가는 비브리오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오징어, 고등어를 바다에 사는 것들을 키운다고 해서 수돗물에다가 키우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그러니까 비브리오 신독은 예방 대책이 일명 담수로 씻으면 우리가 예방되고 또는 뭐가 돼요? 민물로 씻으면 예방되고 가을하면 죽고 그런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보자고. 묶어서 가번부터 자번까지 묶어다 중요시 해두시고 첫 번째 이것들은 나번의 원인균은 비브리오 파라이머티쿠스예요. 그럼 지금 여기 스페링이 맞았나 틀렸나 아니더라도 이름 정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먹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거 줄치는 거 중요시 해주시고 비브리오 파라이머티쿠스죠. 근데 호염균이래요. 호염균은 그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NaCl이 몇 퍼센트? 3 내지 4%를 좋아하는 이 균을 비브리오균의 특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3 내지 4% 식염농도 NaCl이 소금 또는 식염그리죠?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뒤에 가면 우리가 비브리오 콜레라 이런 말 할 거예요. 그럼 비브리오 콜레라도 뭐가 돼요? 호염균이죠. 비브리오자 들어가면 다 호염균이다. 쉽게 바닷가 있는 그 소금 농도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염균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열에 약해요. 그러니까 열에 약하다는 것은 아까 끓이면 죽는다는 거지. 끓는 건 몇 도다? 100도다. 열에 약하고 그 다음에 원인식품 뭐가 돼요? 원인식품 감염 경로를 다 뭐 띄워놨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정신줄이 이 사람이 났는지 이러면 저기한테 안 쫓겨나? 다 띄워놨어. 원인식품, 감염 경로 이것들은 뭐가 된다? 어패류지요. 그러니까 바다 생선, 어패류 이런 것과 관계된 것은 비브리오 신독과 연결시키는 거죠. 다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예방 대책은 담수, 이꼴 민물로 씻거나 또는 가열하면 된다는 거죠. 이때 가열이라는 건 끓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 표시 그러면 이거에 대한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장염 비브리오는 첫 번째 원인균 또는 뭐가 돼? 병원체 이꼴 원인균 그래야 되고요. 뭐가 돼? 병원체. 병원체는 비브리오 파라이머티쿠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예방대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방대책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거는 일단 뭐가 돼요? 호염균이에요. NaCl이 3 내지 4%에서 잘 자란다는 거죠. 이것을 호염균이라 그런다는 거죠. 대책은 어떻게 돼요? 예방대책은 우리가 보게 되면 담수로 씻거나 또는 민물로 씻거나 또는 뭐가 돼요? 가열을 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특징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포도상과 보툴리오스는 병원체 이꼴 원인균과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나 보시자고요. 첫 번째 이제 보시자고. 그거 하기 전에 동그라미 세 번째 병원성 대장균 있죠. 병원성 대장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장을 쭉 펼치면 몇 조개? 1조, 2조. 이거 억 단위도 아니고 조개로 간대요. 몇 조로 가는데 우리가 나쁜 균 비율로 말하면 나쁜 균 1, 좋은 균 2, 그 다음에 어중뜨기 간신 같은 애 3, 양으로 말하면 그렇대요. 그럼 대장균 요즘에 분변 이식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살찌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기를 좋아하면 나쁜 균은 그러니까 살을 찌게 하는 그 대장균은 뭐가 되냐면 기름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시대는 기름기를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기는 튀긴 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식성이 가지요. 그랬는데 이 대장에서 나쁜 균은 뭐가 되는 거냐면 기름기를 좋아한대요. 그런 기름기가 들어오면 아주 눈을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왜 나중에 저 뒤에 어디 가서 체질량 지수 할 건데 우리가 그 체질량 지수가 높으면 여러 가지 성인병이 온다 이런 말 할 건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대장에 나쁜 균도 있고 좋은 균도 있는데 지금 병원성 대장균은 대표적으로 0157을 뜻하는 거예요. 0157. 우리 0157을 들어봤지 않았어요? 저기 12장 가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병원체 이꼴 원인균이 0157이죠. 0157 또는 어떤 사람은 0157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잠깐 옮겨. 그 다음에 이거가 독소.
세 개는 했죠, 이렇게. 이거. 그럼 이것이, 이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0157, 이거가 이제 나중에 연구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갈 건데, 이 병원성 대장균은 장출성 대장균 감염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식후에 혈청학적으로 대장균 중에서 우리가 157번째로 발견된 요것들이 출혈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건강하면 0157이 들어가 있는 이 식품을 먹었다. 그러니까 분변이 오염됐으면 0157균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걸 먹었다 그러면 나는 건강하면 그냥 뭐가 돼요? 뿌시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몸이 약하면 0157이 들어가서 독소를 뽑는 거예요. VEROTOXIN. 이것들이 뽑으면 이것들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봤죠? 나중에 이제 12장 가서 문제 풀 때 그런 말 할 건데 12장 끝나고 나서 문제 풀 때 보게 되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유발한다. 이것들이 일명 내가 몸이 약하면 0157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독소를 뽑는 거예요. 독소를 뽑는데 이 베로톡신이라는 VEROTOXIN 이것들을 우리가 뿜게 되면 내가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신장 이식을 해야 되거나 또는 출혈 유발하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 건강하면 0157이 들어가면 그냥 뿌시시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병원성 대장균은 그런 걸 의미한다고 치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심화가면 이것들을 그러면 이 0157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거는 태사 과정에서 음식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폐 속 들어가서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요즘은 또 일명 감염 독성 그렇게 나누게 돼요. 근데 일단은 병원성 대장균은 일단 감염형으로 본다는 거죠. 깊이 간 것은 문제 풀이다 할 것이고, 그럼 이것은 우리가 대장균을 뭐라 그래요? 에스케리치아 콜리 그리죠. 에스케리치아 콜리 그리기도 하고 에스케리치아를 이 대문자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에스켈리치아 콜리 또는 그냥 이콜라이 하지요. 그러기도 하고, 이것들은 영아나 유아에게 감염성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고 성인에게는 급성 장염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그냥 뿌시시 일어난다는 거죠. 영아가 뭘 뜻하는 거냐? 영아는 태어나서 말 그대로 영세예요. 유아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만으로 뜻하는 거죠. 6세 미만을 유아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감염형에 들어가는 살모넬라와 장염 비브리오 했지요? 그런 다음에 여기 포도상과 독성을 할 건데 포도상과 독성을 읽다가 요거 내비두고 요 밑에다가 써가지고 비교를 할 테니 독성은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